안녕하세요. 자, 전 김덕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2주밖에 안 남아가지고 많이 긴장도 하실 텐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객관식이니까 이틀 동안 한 4시간씩 해가지고 8시간 동안에 80문제 정도 되니까요. 오늘은 40번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푸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시험 보듯이 푸세요. 시험 보듯이. 그래서 내용이야 1년 동안 쭉 좋은 선생님들한테 다 배우셨으니까 내용적이면은 별거 없고 문제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 시험 보는 자세, 그 문제 푸는 방법, 찍는 요령이라도 가르쳐 드릴게. 그러니까 처음 뵈니까 다들 이렇게 서먹하실 텐데 저 그런 성격 아니니까요.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가시라고. 어차피 이 시간에 점심 먹고 독서실에 있어 봐야 한숨 자고 나면 4시 되고 커피 한 잔 먹으면 5시 되고 엄마 밥 줘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한 4시간 정도 같이 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시자고. 뭐 아주 단순한 내용들은 소개 형태 이렇게 있는 지문들은 넘어갈 거고요. 좀 주의해야 될 지문들 위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각 문장에 표시하고 읽으세요? 그냥 쭉 읽으셔? 네? 문제 읽을 때 각 지문별로 주요 문구나 꼭 확인해야 될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셔? 아니면 그냥 한이처럼 내리 쭉 달려? 이제 표시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쭉 달리시는 분이 있죠? 그럼 잘 아는 지문에다 표시를 하세요? 잘 모르겠다 싶은 지문에다 표시를 하셔? 그걸 반대로 하셔야 돼. 이건 절대평가 시험이라 잘 알겠다 싶은 문제, 잘 정리된 거, 잘 아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셔야 된다고. 모르는 거는 냅다 찍어야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나와. 그게 방법이. 자, 바로 시작하시자고. 자, 1번부터. 자, 1번은 법률행위 목적 틀린 것이 가장 기본 문제고, 자, 2번하고 3번하고 같이 묶으셔가지고, 자, 2번에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다고. 남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 거기다 이렇게 동사를 쳐놨다가 3. 2의 경우. 그럼 2의 경우를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무효인 경우 이렇게 읽으셔야지. 이런 문장 형태들이 많이 나오죠? 위의 문장하고 이어서 물어보는 거. 2의 경우. 즉 무효인 경우에 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전득한 제3자. 모르고 제3자.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고 물었죠? 그럼 무효행위가 나오고 이에 기초해서 제3자가 권리 취득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3자가 무효행위에 기초해서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딱 3가지밖에 없죠. 그렇게 객관식은 항상 한정된 사고를 하셔야 돼. 그 3가지가 뭐예요? 네, 비진이 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위여서 무효인 경우, 선의 제3자, 차고 사유 강박은 취소 사유고 무효 말이에요. 무효. 무효 사유 중에 제3자가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비진이 통정허위 표시해서 선의 제3자. 또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무효 사유 중에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이어서 무효인 경우 이때는 선이든 악이든 권리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 3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무효행위에 기초해서 제3자가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니까 3번 같은 지문이 낯설게 나와도 이거 이외에는 제3자 권리 취득하는 경우 없으니까 이 경우도 무효겠구나 이렇게 하고 푸시면 돼요. 그리고 4번하고 5번하고 같이 묶어서 비교하시고. 자, 4번은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약정할 때 법정수수료 한도를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강행복귀에다 통합시키고 강행복귀에 속하는 것이고 이에 위반한 수수료 약정은 전부가 무효로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객관식 시험 지문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시험 지문을 읽고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못 풀었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지문에서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몰라서 못 푼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는 질문 형태로 읽으시면 돼요. 끝에를 전부가 무효로 된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전부가 무효로 되냐 이렇게 자기가 자문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전부가 무효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라고 물어본 거니까 법정수수료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초과분만 무효고
법정 수수료까지는 정당하게 일을 했으니까 그 법정 수수료까지는 효력이 있다고. 그래서 초과분이 무효인데 전부가 무효. 그래서 거의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 이와 비교하실 게 5번이요. 5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무자격자가 개설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상태로 중개업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한 건 이건 전부가 무효다고. 구별되시죠? 4번은 중개업자가 한 거고 5번은 무자격자가 한 거고. 5번이 최근 판례니까 둘이 비교해서 같이 기억을 하시라고. 그 다음 이번에 반사회적 행위 틀린 것은 사회질서 위반 유형으로 판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 어느 시험이나 항상 나오는 게 3가지가 있다고. 사회질서 위반일 것 같은데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고 한 거. 이 전형적인 게 3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강박. 강박은 강박으로 다뤄야지 강박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조세포탈. 이게 제일 판례가 많죠.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 물어볼 때 세금과 관계된 판례 나오면 더 읽을 필요 없어요.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하면 돼. 그 망치 드신 그들도 세금 안 내죠. 원래 여기 학원은 항상 그렇게 경직된 분위기로 수업을 하셔? 예배당 분위기로? 예배당은 내일 가는 거고 그냥 즐겁게 하셔. 세금과 관계된 지문들이 나오면 일단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하고 푸시면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집행 면탈. 그리고 글씨는 타고난 거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글씨는 더 이상 잘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 자주 봤던 거니까. 강박,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이 3가지가 가장 전형적인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라고 한 판례 사건들. 느낌으로 보면 사회질서 위반일 것 같아. 왠지 못된 짓 하니까. 그래도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 3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1번은 강제집행 면할 목적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 제목이 사회질서 위반인데 1번 지문에 강제집행 면할 목적 이렇게 나오면 더 읽을 필요 없잖아요.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하고 달리시면 되잖아. 마중 나왔잖아. 강제집행하고 마중 나왔잖아. 저예요 하고 강제집행에다 표시하고 또 달리시면 돼. 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실 부분은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된 게 있죠. 이 행위는 유효요, 무효요? 예? 유야, 무야? 편하게 하시오. 괜찮아요. 딴 데 가서 이것도 모르더라고 흉보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라니까. 편하게. 유야, 무야? 무효지. 왜? 허위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서 언제나 유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이냐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해서 무효냐에 따라 반환이나 말소 청구 여부가 달라지죠.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문제니까 사실 유효 무효는 안 따지셔도 괜찮아. 1번은. 그래도 내용은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격려하면 그 등기 행위는 무효다고. 근데 무효인 이유가 허위 표시여서 무효죠. 에? 허위 표시여서 무효야. 사회질서 위반까지는 아니란 이야기고. 그 다음 2번. 갑이 세금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문제가 사회질서 위반이잖아. 그런데 2번에 세금 나왔죠. 그럼 사회질서 위반은 일단 아니다라고. 그럼 세금 회피하기 위하여 을과 명의신탁 약정 맺고 그럼 명의신탁 유효요? 무효요? 에? 무효지. 명의신탁은 무효잖아. 만약에 갑과 을 간이 배우자 간이면 이 경우에 유효야, 무효야? 잘 봐봐. 세금 회피잖아. 그럼 설령 종중 배우자 간이라 할지라도 조세포탈 목적으로 하면 무효죠? 그건 정확히 아셔야 돼. 그래서 일단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은 무효다고. 그럼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해뒀죠? 그럼 을 등기는 무효지. 그럼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이때 이전 등기를 뭐라 그래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말소라고 하든 이전이라고 하든 똑같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조세포탈하고 강제집행 면탈 목적하고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라고 한 전형적인 사건. 강박 사건은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 다음 3번. 거의 옆에 쉬고
3번은 이제 자주 보셨을 텐데 이 새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판례예요. 3번이.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면 도박 채무는 사회질서 위반이죠. 그래서 도박 채무에다가 무효 이렇게 써놨다가 단 이제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 위임, 거기가 전체. 이건 유효하다고. 유효.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유효라고. 유권들이. 이 두 사건만 구별하시면 돼. 갑하고 을하고 도박했다고. 그럼 도박 채권 관계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요 도박 빚을 부동산으로 대신 갚기로 해서 대물 변제 약정했다고. 그럼 이 대물 변제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것도 무효지. 원인 관계가 사회질서 위반이 무효면 그에 기초해서 한 약정 또한 다 무효다고. 그런데 이 3번 사건은 이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갑하고 을하고 도박 관계야. 그럼 도박 채권 관계는 마찬가지로 사회질서 위반은 무효다고. 근데 갑이 을한테 왼쪽 사안처럼 물건으로 대신 갚기로 한 게 아니고 갑이 을한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를 대신해서 매매하라고 매매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로서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된 사건이에요. 사안이 다르죠. 이건 둘 사이의 문제고 이거는 상대방 병이 개입된 사건이고. 그러니까 갑측 주장은 왼쪽처럼 원인 관계가 무효면 그에 기초한 약정도 무효해야 되니까 무권대리다 해서 자기는 책임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상대방 병 측은 이들 둘 관계가 도박 채권이어서 무효인지는 병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병과의 관계에서는 이 대리권 수요 행위는 유효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병이 승소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둘 사이 도박 채권은 무효지만 그에 기초해서 대리권 수요 행위는 유효다라고 한 거예요. 유권 대리로 본 거라고. 그럼 표현 대리 적용될 수 있어 없어요? 네. 이 사건에 표현 대리 적용될 수 있어 없어? 없지.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요, 무권 대리요? 무권 대리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 표현. 저는 무권 대리예요라고 써 있죠. 안 써 있어? 아니 겉으로 보기에 대리권이 있다 그 말 아니요? 그럼 사실은 대리권이 없다는 뜻이지. 아니 겉으로 봤을 때 이쁘다 그러면 안 이쁘다는 소리 아니요? 벗기에 보면 안 이쁘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제목에 써 있어. 나는 무권 대리예요라고 써 있잖아요. 이 사건은 유권 대리로 해결해라라고 한 판례다니까. 그러니까 무권 대리 법리는 여기엔 적용 안 돼. 그러니까 표현 대리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고.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아. 도박 채권 변제를 위하여 대리권 수여한 경우 혹은 위임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면 유효라고 자기가 손으로 써놓고 푸시는 게 좋다고. 알겠다 싶은 거를 정확하게 써놓고 결론을 대입해서 푸시는 게 안전해. 절대평가는. 다 풀어야 붙는 시험 아니니까. 그래서 대리권 수행위는 유효고 이 사건은 유권 대리로 처리를 한 거예요. 단 이들 관계가 도박 채권이어서 무효인 경우 병한테 을이 대금을 받아가지고 요 대금으로 도박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약정, 요 약정은 무효다라고 한 거라고. 그럼 이미 대금 받아서 충당을 해버렸어요. 그럼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네? 없지.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둘 사이에 이미 충당해버린 돈은 부당이도 반환 청구 못한다고. 불법 원인 급여라. 거기까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쟁점이요. 그러니까 3번 판례는 외워두셔야 이걸 정확히 풀고 답을 내지. 안 그러면 이거랑 겹쳐가지고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하고 대리행위하고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3번은 매매계약은 유효 그래서 옳은 사안이고, 야 4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허위 진술이죠. 정당한 증언인지 허위 진술인지.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하고 차비나 식비, 그날 하루 일당 이건 받을 수 있어야지. 그때 그 행위는 유효하다고. 그런데 그 정도를 초과해서 한 약정은 무효인 거고. 그런데 4번 사건은 아예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품 수수 약정한 거죠. 밥값도 없다는 뜻이야.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전부가 무효인 거라고. 그 다음 5번. 5번은 최근 판례인데 요 5번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를 일단 찾으시면 돼.
회사 비용으로 해외 연수한 경우 해외 연수의 주된 실질이 교육 훈련이 아니라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 항상 경우까지 읽었으면 정리를 해두고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정리 안 하고 끝까지 마침표까지 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읽을 때 앞에 한 줄을 또 잊어버리고 다시 또 읽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내용을 들어서는 다 아는데 시험만 보고 나면 아는 걸 많이 틀리고, 시간에 쫓겨서 시간 안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습관을 좀 고쳐보시면 돼. 그 습관을 고치는 건요, 1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 한순간이 필요해.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한 2주간 잠깐 해가지고 그 습관만이라도 고치면 대박 남겨. 그러니까 대단한 거, 신기한 걸 배우시는 게 아니라 객관식 시험 문제를 푸는 자세가 중요하다니까, 절대평가는.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시간이 없더라도 경우까지 먼저 정리를 해두는 게 훨씬 유리해. 그러니까 여기 경우까지 딱 읽고, 라도 이런 걸 읽지 마시라고. 함으로, 하더라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읽는 게 아니라 경우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읽으시는 게 좋아. 그래야 문장 속에 파묻히질 않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건 어디겠어요? 출장 업무, 출장 업무. 회사 돈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온 게 아니라 회사 일을 보고 온 거죠. 출장 업무를 했다고. 그럼 출장비 회사에다 돌려줘, 안 돌려줘? 아니, 회사 돈으로 회사 일 보고 왔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지급한 그 출장 비용 와서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지. 그런데 그거를 돌려주기로 약정했대. 이 약정은 무효다라고 한 거예요. 회사 돈으로 교육을 받아왔으면 일정 기간 그 교육비 뽑을 때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데로 이직하면 회사에서 드린 경비는 배상을 해줘야지. 그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한 거고, 그건 그전 판례고, 최근 이 판례는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출장업을 보고 왔다고. 이 돈을 돌려주기란 약정은 무효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이 나온 거예요. 자, 문제 3번. 자주 봤던 이중매매 사안이에요. 갑과 을 간에 매매하고 등기하지 않던 중에 다시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한 사안이라고. 그럼 갑을 병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중매매 사안이 나오면 첫 번째 쟁점이 제2매매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죠. 그럼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적극가담이지, 적극가담. 그래서 제2매매 주인이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고 적극 가담했으면 이때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자리. 여기서 적극 가담을 풀어서 쓰면 뭐라 그래요? 알고도 회유하거나 요청한 걸 말하죠. 지금까지 시험은 적극 가담이라고 명시를 해줬는데 요즘 이제 출제 경향이 너무 중복된 걸 내다 보니까 표현 양식을 좀 바꿀 때가 있다고.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알고도 회유 요청한 경우 이렇게. 그럼 알고 회유 둘 중에 어디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중요한 거지. 꼬셨다고. 그리고 이 구조는 두 군데 또 똑같이 나오죠. 악이라도 유효하게 취득하고 적극 가담했을 때는 사회질서 위반이다라는 이 구조가 시효 완성했을 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처분해진 경우 그 매수인 악이라도 취득하고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사회질서 위반이잖아요. 또 하나는 어디서 나와요? 예? 이거랑 똑같은 구조가 명의신탁에 나오지. 이 세 가지 사안이 악이냐 적극 가담했냐에 따라 유효무효가 결정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안들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일단 법률관계에서 유효무효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갑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매매를 했는데 갑이 그에 위반해서 병하고 이중으로 매매했죠. 이때 병 등기는 병이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럼 을은 병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병은 불법행위한 사람 아니다니까. 단순히 알았던 것만으로는 비난할 수가 없다 그랬다고. 주장 못해. 그리고 을은 갑과의 관계를 책임관계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둘 사이에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이때 해지와 관계된 쟁점은
즉시죠.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기회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할 필요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이때 손해배상 실내이익이요, 이행이익이요? 예? 그 실내이익 배상이냐 이행이익 배상이냐 그 배상 원칙은 단순해.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할 때는 유효하게 이행을 했었어야 되니까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고, 계약 관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 의무가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실내이익 배상이 원칙이고,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라고.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계약법 할 때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효인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을하고 병 간에는 아무 상관성이 없다고. 그런데 둘이 매매된 사실을 병이 알면서도 적극 가담까지 했으면 이때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그럼 적극 가담해서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에 을은 등기 취득해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해서 무효인 경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을이 등기를 취득해 가기 위한 전제로 병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이라고. 병 등기 말소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네, 대의 말소만 할 수 있다고.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많으시니까 그 알고 있는 그 많은 내용을 시험장에서 즉시 써먹으려면 방식만 달리하시면 돼. 사안별로 이 사안이 나오면 이걸 주로 물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공간이 생기지 않게 적극 가담해서 무효인 사건 나오면 대의 말소만 가능하지, 그럼 그 이외의 말소 방법 나오면 다 안 된다고 풀면 되죠. 내용을 잘 몰라도. 그래서 을은 갑을 대위에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어. 그럼 갑은 병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아니 대의 말소만 할 수 있다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없다요. 갑은 지가 사회질서 위반했으니까 말소 청구 못해. 을 병한테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없어? 그렇게 해야 돼. 대의 말소만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안 돼.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거를 주관식 시험 준비하는 사람처럼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말소 못해.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봐. 직접 말소할 권리는 없다요. 그럼 진정명예회복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네? 진정명예회복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좀 해봐 같이. 그냥 없어. 대위에서 말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안 된다고. 이제 나 다 익혔어. 그냥 하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실력 알잖아.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공부 좀 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대답해서 얼른 가슴 쓰겠는데 왜 나를 계속 째려보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냥 해. 그냥 편하게. 그래서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고 진정회복도 청구할 수는 없고 채권자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그냥 없어. 왜 없어? 네, 대의 말소만 가능해. 그러니까 이중매매가 무효인 사건이 나와가지고 말소할 수 있냐 없냐 나오면 대의 말소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돼 하고 그냥 한쪽으로 싹 몰아버리면 된다니까. 그럼 빈틈이 없잖아요. 채권자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대. 왜 없어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자가 아니니까요. 그런 이유 안 붙여도 된다고. 객관식 시험 보는데 무슨 이론적인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어. 할 수 있냐 없냐만 정확히 찾으면 되지. 그래서 대의 말소만 가능하고 직접은 안 된다고. 이제 한 명 더 나와. 병이 정한테 팔았대. 요 구조는 앞으로 시험에 자주 등장할 수 있는 구조요. 다른 민법 시험도 요즘 많이 등장하니까. 그럼 병 등기가 무효면 그냥 정도 무효죠. 근데 이 정 착한 척 겁나게 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혹이 안 되려면 문장을 읽을 때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이렇게 읽는 순간에 병 무효 이렇게 읽으셔야지. 그럼 무효 등기로부터 그러면 너도 무효하고 미리 자기가 읽고 확인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냥 내리 쭉 읽으면 앞에 무효는 잊어버린 상태고 선이 보는 순간 네가 뭔죄니 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 그냥 너 해 하는 수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객관식은 쭉 달려 읽으시면 안 되고 중간중간에 읽을 때 자기가 정리를 해야 돼. 아는 내용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결론을 써. 거기다가 무효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면 너도 무효하고 바로 답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내리 쭉 읽으니까 실수하셔. 아는 것도.
아는 거 실수 겁나게 하죠. 아니 모의고사 보고 나면 틀린 걸 다 아는 걸 틀렸잖아. 몰라서 틀린 건 어쩔 수 없는데 아는 걸 틀리시죠? 근데 한두 개가 아니잖아. 한 16개쯤 되지. 아는 거를 한 10개씩 16개씩 틀리시잖아. 듣고 나면 다 아는 건데 시험 볼 땐 틀리신 거 아니야. 그게 습관의 차이라니까. 그냥 바쁘게 쭉 달려 읽으니까 그래. 천천히 끊어서 읽으면 돼. 병으로부터 무효. 정, 너도 무효. 이렇게.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해. 그럼 정은 병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 남죠. 그럼 얘네 둘의 매매 계약을 뭐로 풀어야 돼? 패턴을 외워야 돼. 병 등기 무효, 매매, 정 등기도 무효. 이때 둘의 매매 계약 뭐로 해결해? 야, 정확히 구별해 보시오. 요 매매는 유효요, 무효요? 계약은 유효지. 등기는 무효고. 이걸 이론적으로 표현할 때 병 등기가 무효여서 얘는 무권리자죠. 자기 권리가 아니잖아. 그래도 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즉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채권 행위, 의무 부담 행위, 계약 이건 유효. 약속 지키면 되니까. 근데 등기는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 행위, 물권 행위, 등기 이전 행위는 무효. 그럼 이 매매 계약을 뭐라고 불러? 얘 거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이 매매는? 아니 이걸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하잖아요. 담보 책임에서 하시잖아. 장소 옮기면 몰라버려? 원래 그래. 중개사 수험생들이 장소를 옮기면 몰라버려. 똑같은 애가. 그러니까 아침에 나갔던 우리 애가 옷을 바꿔 입고 들어오면 우리 애가 아니야. 걔는. 모양만 바뀌면 아닌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을 외우셔야 돼. 무효등기 나오고 매매계약 무효등기 나오면 정이 병에게 이렇게 나오면 얘네 둘의 관계는 정은 을과의 관계에선 제3자죠. 그런데 정은 병과의 관계에선 매수인이지. 그러니까 정은 병에 대해 이렇게 나오면 정을 매수인으로 읽어야죠. 선이라고 나오면 선이 매수인, 악이 나오면 악이 매수인 이렇게 읽어야지. 그리고 얘네 둘의 관계는 타인권리 매매계약 담보책임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선이면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악이면 해제할 수 있어 없어? 해제는 할 수 있잖아요. 전부 타인에서 악이라도 해제는 할 수 있잖아. 해제. 아니 담보책임에 나오면 맞춰. 장소 옮기면 몰라. 그러시면 안 된다고.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무효등기에 기초해서 무효등기 나오고 둘의 매매계약 나오면 타인권리 매매 이렇게 써놓고 푸시라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은 병, 악의, 원칙, 소유권 취득. 2. 1의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해제하고 그러면 즉시가 맞는지를 판단하셔야죠. 이행불능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3. 알면서 요청하여 이렇게 동하시면 돼. 적극 가담 있죠. 그 다음은 대위 말소. 그 다음 4.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이렇게 나왔죠. 지금 왼쪽 사건 물어본 거요? 오른쪽 사건 물어본 거요? 오른쪽 사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왼쪽 사건은 1, 2번에서 물어봤고 3번부터 오른쪽 사건 물어보잖아요. 그리고는 을이 병에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자, 병. 불법행위 했어 안 했어요? 했지. 이 경우는 병이 단순히 알았던 것만이라 불법행위 책임 없어. 근데 여기 병은 알고 갑을 꼬셔냈죠. 불법행위를 한 거라고. 그럼 을한테 불법행위 한 사람은 누구야? 갑병 둘 다지. 여기는 갑만 불법행위를 한 거고 여기는 병도 불법행위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갑병이 공동 불법행위를 한 거지. 그 을은 병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병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넌센스로다가 여러분이 을이면 갑병 중에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어요? 네? 누구한테 하겠어? 돈 많아 보이는 놈한테 하지. 그래야 빨리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병 둘 다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이 사건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답이다고. 을은 직접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 이제 5번 질문은 3의 경우. 무효인 경우죠. 병으로부터 그러면 무효. 토지를 매수한 정, 너도 무효. 악이에다 또 한 딱 치고. 정은 병과 계약 이렇게 나왔죠. 그럼 정을 뭐라고 읽어야 돼? 악이 매수인. 병은 정과 이렇게 나오면 악이 매수인은
병과의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죠. 그럼 악의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는지를 대입을 해야지. 그래서 전부 타인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계약을 한 거라고. 악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4번이다. 자, 문제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옳은 것은. 여기 이제 정리 잘 되셨을 테니까 간단히 보고 가시자고.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목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불공정이죠. 불공정. 그러니까 불공정하기 때문에 폭력행위로서 사회질서 위반이잖아요.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요 불공정하고 관계된 쟁점이 불공정하려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없는 경우. 무상행위, 증여나 기부행위는 이 제목 자체에서 얘는 적용 대상 아니다라고 써있죠. 불공정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상행위는 주는 것만 있지 반대급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니까 얘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될 수 없다고 제목에 써있다고. 자, 1번은 두 가지 구별해서 기하시라고.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피해자가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요즘 최근 판례가 있으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고 무효행위 추인 규정에 의해서 유효로 되는 일은 없어.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야. 단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에 따라 요건 갖췄으면 유효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랬죠. 요게 새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효행위 전환하고 구분해 두시라고. 뒤에 문제 답으로 나올 거예요. 뒤에 무효인 법률관계가 나오니까 1번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추인인지 전환인지 꼭 동그라미 치고 푸셔야 돼. 추인, 유효 거야 틀렸고. 자, 2번에다 푸시고. 저희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그 물어본 개념이 2번의 무경험이에요. 이것들은 새로 나올 답으로 정확하게 외워두질 않으면 시험장에서는 갈등할 소지가 높아요. 무경험이라고만 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경험 없다 이렇게 읽기 쉽죠. 그런데 이 무경험의 구체적인 의미와 관계돼서는 단순히 경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즉 특정 거래에 관한 게 아니고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지식 결여를 말한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거래 일반에다 동그라미 딱 칩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된 그 행위,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문제가 됐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 그에 대한 거래 경험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래 일반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걸 말한다고.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 범위가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에? 좁아지는 거지. 세상 물정 모르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주식 거래는 능수능란하게 많이 해봤어. 근데 부동산 거래는 처음 해봤대. 그런데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이 불공정인지가 문제됐어. 그럼 무경험 해당해 안 해? 안 한다는 소리예요. 아, 주식 거래 오래 해봤으면 경제 박사지. 부동산 거래 처음 했다고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무경험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안 해온 것 같아. 거래 일반에다 똥합 쉬고 소뚜껑 이렇게 써놓으면 돼.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30년 한 사람. 거래라고는 백화점에서 카드 근거 외에는 해본 적 없는 사람. 그러한 자를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지. 뭐 주식 거래는 전문가 수준이고 부동산 거래는 처음 해봤대.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무경험으로 보진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무경험, 거래 일반 이렇게 하고 여기 외우셔야 돼. 그렇지 않고 앞뒤 이렇게 바꿔내면 발견하기 어렵다고. 자, 3번. 증여나 기부행위 같은 무상행위 및 채권 보호행위 같은 단독행위. 간혹 이렇게 한 지문에서 두 가지 사안을 함께 물어볼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각각 해야죠. 각각. 그런데 무상행위하고 단독행위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 여부가 다르죠. 그럼 뒤에 읽을 필요 없지. 왜? 성격이 다른 애들이 한 지문에 둘이 나란히 나오면 틀렸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무상행위는 성립할 수 없고 단독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고. 4. 경매. 마중 나왔네. 경매는 아무리 낮은 강의 경락을 받아도 그 자를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없죠. 폭리 의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될 수는 없다고. 자,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규정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런 그 추상적인 개념이 나올 때는요,
예시를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5번 지문 옆에다가 증여 이렇게 써놓으면 돼. 증여. 증여는 무상행위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는 없죠. 사회질서 위반인 경우 있어 없어요? 증여가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 있어 없어? 이전에 첩계약하면서 증여약 정한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잖아. 그러니까 증여라는 그 법률행위 자체가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지. 증여는. 그래도 기타 사유로 일반적인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는 있죠. 그 말이다고.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의 효과를 못 갖춘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로 될 가능성은 있다고. 없다 해서 틀린 거예요. 2번이 옳은 사유. 무경험은 로또를 하나 외우세요. 로또. 로또를 꼭 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면 그냥 그만이고 되면 대박이잖아. 그러니까 무경험을 거래 일반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는 게 좋다고. 객관식은 답으로 나올 문장을 외워두시는 게 제일 확실해. 많이 아는 것보다. 자, 5번. 진의한 의사표시 옳은 것은. 그럼 비진의 표시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원칙이죠, 원칙. 원칙이 뭐예요? 비진의. 원칙. 유효지.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예요. 이거 혼자 헛소리한 거죠? 혼자 헛소리하는 걸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원칙은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한해서 무효지. 그리고 이때 무효일 때 선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하죠. 이렇게. 유효인 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 관계 물어볼 거 없고 무효였을 때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 못한다고. 그리고 이때 제3자는 선의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 요건 아니죠. 그리고 선의로 추정될 수밖에 없지. 그럼 정반대로 언제나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해야지. 이런 표현들 처음 공부하실 때 되게 어려웠잖아요. 1월 달에. 외워버려야 돼. 상선무, 상할수 이렇게 해서 외워버리라고. 비진의 표시 문제 나왔을 때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냐에 따라 유효무효가 일단 결정나니까 비진의 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 태도에 따라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3자 관계를 봐도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진의의 개념을 물어볼 때가 있죠.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대로 읽지 말라 그랬죠. 한자가 그대로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진의란 이렇게 나오면 이대로 읽지 마 하고 읽으면 돼. 그래서 진정한 의사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진정한 의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의미한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 개념 물어보면 이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하고 확인하시면 돼. 유효냐 무효냐 물어보면 원칙은 유효. 상할수라야 무효. 그리고 언제나 유효하려면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 제3자 나오면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지 무과실은 요건 아니다고. 그리고 선의로 추정되고. 그럼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돼 안 돼? 에? 상대방 선의 무과실로 추정돼 안 돼? 알았어. 자, 갑이 증여 의사 없이 을한테 증여 표시에 이게 비진이죠. 그럼 을은 갑이 혼자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을이 저놈이 줄 생각도 없으면서 나한테 준다고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해? 뭐 차렸어? 아니 집에 신 모셨냐고. 어떻게 갑 딱 보고 저거 봐 저거 헛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알아 그걸?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럼 제3자 병은 병은 선의로 추정돼 안 돼? 당연히 추정되지.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얘 혼자 헛소리 하잖아. 그럼 상대방은 이것만 보지 얘가 증여의사 없겠지라고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로 추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자기가 입증할 필요가 없지. 갑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려면 비진이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효지. 그러니까 원칙이 유효하뇨.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될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 전력 을이
특이하게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 그럼 얘가 입증한 무효지. 그래도 제3자는 몰랐을 걸로 추정되지. 얘는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모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3자 선의로 추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 뭐 꿈꾸면 다 맞아? 꿈꾸니까 다 맞냐고 얘들은. 그게 추정된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비진이는 원칙은 유효하다고. 제3자 관계에 있어서 제3자 얘도 선의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이렇게 나오면 진이란 거기다 동그라미 딱 치시면서 한자어 그대로 진정한 의사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확인하면 돼.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왜 이대로 읽고 그래? 하고 이렇게 짝대기 그라고. 대화 좀 해, 문제랑. 시험 볼 때 얼굴 빨개져가지고 달아오르는 채 시험 보는 사람도 있죠. 그 자세가 잘못된 거야. 그분들이 실수해. 절대평가는 모르는 거 다 빼고라도 아는 거 한 문제를 반갑게 맞이해서 즐겁게 푸셔야 되거든. 그런데 동영 모의고사나 모의고사 보고 나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옆에 가면 곧 잊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점수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즐겨야 돼. 이렇게 대화를 해봐. 진이란 이대로 읽지 마세요 하고 그대로 읽으면 틀렸다고 풀면 되잖아. 그 다음 2. 진이한 의사표시는 무효의미 원칙이나 한 문장이 끝났죠. 여기까지 옳은지를 먼저 판단하고 가시라고. 유효가 원칙이다니까. 무효 거기가 틀렸어. 거기가. 3. 갑이 증여의사 없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등기 이전해 줬고 여기까지. 증여의사 없이 을한테 이전했죠. 비진이. 그럼 중요한 사람 누구야? 중요한 사람. 을이지. 그러니까 을을 기준으로 유효무효를 판단하셔야 돼. 을은 그것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을 선이 무과실. 거기서 끝났죠. 그러니까 항상 매듭을 지라고.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여기까지 을이 소유자죠. 그럼 병은 악이라도 언제나 취득하자니. 그러니까 병 악의를 먼저 보실 게 아니라 을 선이 무과실을 먼저 보세요. 거기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 병, 악이라도 취득한다. 4번은 공무원,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공법상 행위엔 비통착사강 규정은 적용 안 되죠. 그 다음 5번 알피시고 그 옆에다가 6번에 4 이렇게 써놓고 5번하고 6번에 4번하고 같이 보시라고. 명의대여 해가지고 대출 약정한 사건 있죠? 명의 빌려서 대출 약정한 사건. 이게 비진이 통정호의 피해자행에서 무효냐? 이게 소송에서 많이 다투졌다고. 이 판례들은 느낌으로 쭉 생각하고 풀면 틀린 경우가 많아요. 실수한다고. 우리 법원에서 볼 때 명의 대여해가지고 대출 약정했을 때 원칙은 다 유효로 봐. 비진이나 통정허위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그러니까 대출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본다니까요. 그런데 딱 한 경우. 금융기관이 양해하에 했을 때는 통정허위로 무효로 본다고. 그럼 명의대여 사항이 나와가지고 대출 약정이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양해지, 양해. 양해. 이 단어만 찾으시면 돼. 다 읽을 필요 없어. 명의대여에서 대출 약정한 판례 사건 나오면 양해한 사건인지만 찾으시면 된다고. 양해만. 자, 그럼 5번에 양해 나왔나요? 어? 양해란 말 없지.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 교직원들 명의를 빌려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명의되어 있죠. A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대지. 그래도 교직원들 의사는 유효다니까. 양해라고 나와야 무효요. 그리고 그 옆에다 6번에 4 이렇게 써놓죠. 6번에 4번을 보시라고. 4번에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금융기관 양해하에, 그래서 양해 나왔죠. 양해, 통정,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다고. 네. 그러니까 명의대여 사안 나오면 양해만 찾으시면 돼. 양해만. 그럼 양해라는 말을 다르게 바꿔서 표현해서 나오면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네? 양해를 달리 바꿔서 표현하면 뭐라고? 아니야, 절대 바꿔서 안 내. 양해는
양해라고 나와. 판례 주문을 절대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런데 양해까지는 배워서 알아. 그런데 시험지임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양해를 한 것 같아. 양해란 말은 없는데 그렇게 해서 풀어서 틀린 사람이 생겨요. 양해는 양해라고 나와요.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양해하에 했을 때만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 그 이외 것들은 그냥 유효하고 푸시면 돼. 그래야 여기를 해결하지. 안 그러면 혼자 막 읽잖아요. 그럼 5번 문제, 5번 지문도 무효인 것처럼 보여. 채권자 측도 알고 있었대잖아. 그래서 현혹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전혀 안 부러운 표정이야. 자, 6번은 통정허위 틀린 것은 2번에 날펴시고 파상관제에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다른 시험 다 나와도 우리만 안 나왔으니까. 잘 알죠? 파상관제인도 제3자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선의 악의 판단은 누굴 기준으로 해요? 채권자들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럼 파상관제인 사건이 시험에 나와가지고 선의 제3자냐 악의 제3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100% 선의가 나오는 거야. 파상관제인이 악일지라도 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돼야만 악의 제3자지, 채권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선이면 선의 제3자다라고 했으니까 파상관제인 사건이 시험에 나오고 선의 악의 물어보면 선의 하고 푸시면 돼. 선의 제3자야. 악일 수가 없어. 그리고 실제 시험은 소송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패소한 쪽 주장은 틀린 지문으로 나오고 승소한 쪽 주장이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 것이지 판례를 이상하게 각색해가지고 응용해서 내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무한한 상상력 때문에 아는 거를 많이 틀죠. 해설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 자기 나름대로. 거의 책 한 권 쓰잖아. 시험 한 번 보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시려면 한정된 사고를 하셔야 돼. 민법 시험 볼 때는 항상 틀 안에서 한정된 사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명의대회 가지고 대출 약정한 사건 나오면 양해 있는지 저 두 글자만 찾으시면 돼. 저거 찾으면 무효하고 풀고 못 찾았으면 뭐라고 쇼를 하고 꼬셔도 그냥 유효하고 푸시면 된다니까. 한번 믿어봐. 괜찮아. 내가 50년 동안 나온 문제 다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고 풀어도 돼. 풀어도 된다고. 표정에 의심이 가득 차 있어. 그 정도 확인하시고. 자, 7번. 제3자 보호. 중개사 수험생분들이 요 7번에 있는 민법에 나오는 제3자 보호제도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같이 한 문제에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돼요. 제3자 보호 규정이 크게 딱 두 군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총칙에 비통착사강에 나오죠. 상대적 무효취소 사유에. 거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통정허위니까 통정허위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은 계약법에서 해제 시 제3자 보호가 나오죠. 얘네들은 제도가 달라. 통정허위에 나오는 제3자 보호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 보호를 한다고. 근데 해제에서 제3자 보호하려면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완전한 권리까지 취득해야죠.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제3자 보호 범위는 어느 게 더 넓은 거예요? 통정허위 쪽이 더 넓지. 왜? 이건 완전한 권리 취득 요건 안 갖춰도 채권관계만 맺은 자도 보호될 수 있다고. 여기는 부동산 자체에 등기나 등록까지 된 사람을 보호를 하지 채권관계만 맺은 자는 아예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통정허위는 새롭게 이해관계만 맺었으면 채권관계를 맺은 자도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 점이 본질적 차이예요. 일단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어느 시험이든 단답형 문제로 항상 나왔던 문제가 이거야. 다음 중 통정허위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고르라고 나올 때 있죠. 그러면 일단 제3자에 해당하려면 허위 표시에 기초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허위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후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제3자가 있는 거지. 허위행위할 당시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 걔는 여기에 해당할 수는 없겠죠. 일단 새로운 사람이라 해야지 헌 사람은 안 될 거 아니냐고. 가장 기초가 헌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나올 때 있어.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자 이렇게. 선순위 저당권 가장 포기할 당시에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얘는 아예 답이 써있죠. 뭐라고? 기존에. 또 써있지. 후순위. 저는 헌 사람이에요 라고 써있잖아. 이런 답은 찾아야 돼요. 그런데 중개자 수험생분들은 객관식은 다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 마음이 이게 닫혀 있으니까 답이 써 있는지도 모른 채 풀어. 그럴 때가 많다고. 문장이 써 있다니까. 기존의 후수위라고 써 있잖아. 저는 헌 사람이다고.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일 수가 없다니까.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가 새로운 이해관계이냐고 물어본 거죠? 이 문장이. 그러니까 뭘 물어봤는지 먼저 봐야지. 그럼 얘가 새로운 이해관계인지 보려면 허위 행위를 봐야죠. 허위로 한 게 뭐야? 채권을 가짜로 양도한 거. 이게 지금 허위 행위지. 가짜로 한 행위. 그럼 채권은 진짜 채권이요? 가짜 채권이요? 진짜 채권이지. 근데 진짜 채권을 가짜로 양도할 때 그 채무자가 제3자냐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채무자는 양도 대상인 이 채권 관계에서 이미 채무를 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저기서 말하는 새로운 사람이냐? 아니잖아. 채권을 가짜로 양도할 때 이미 채권 관계에서 채무를 지고 있던 사람, 헌 사람, 얘는 제3자 해당 안 한다고 써 있잖아요. 표정은 안 써 있는 표정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제3자, 얘가 새로운 이해관계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 제목이 써 있잖아. 이 계약은 얘를 위해서 한 계약이라고. 그럼 계약할 당시에 이미 얘는 계약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자 해당 안 하잖아요. 써 있잖아. 상속인.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이 아니지. 얘네 집안 이야기잖아요. 가장 매매에 있어서 가장 매수인의 상속인은 이렇게 나오면 이 상속인은 얘네 집안은 가장 매수인 집안이죠. 아니, 타주점유를 상속한 자 이렇게 나오면 얘네 집안은 타주점유 집안이잖아.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관계일 수가 없다고 써 있다니까. 써 있어. 상속인 나오면 너도 무효하고 읽으면 되잖아. 그래서 써 있는 것만큼은 틀리지 않으셔야 돼. 통정허위에서 제3자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새로운 사람인지만 보시면 돼. 새로운 사람. 이미 그 전부터 관계 맺고 있던 헌 사람은 여기 해당 사항 없을 거라고. 이제 해제하고 차이점 이거요. 해제는 이해관계뿐 아니라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어야 돼. 그래서 차이점으로 2번하고 3번 지문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라고. 2번하고 3번하고 같이 묶어서 비교하시라고. 자, 일단 1번부터 지금 보신 거 확인하면, 자, 1번은 중요한 단어 어디요? 상속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지문 읽을 때 자기가 아니까 가장 매매 매도인은 매수인의 상속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상속인을 그냥 두질 말고 얘를 어떻게든 표시를 하든가 밑에다가 답을 써놓든가 뭔가 결론을 내놓고 가시라고. 그냥 두고 가면 나중에 급한 마음에 화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워 이렇게. 지금 제3자 보험제가 나왔는데 앞에 가장매매 상속인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상속인에다 그냥 짝대기 그든가 아니면 밑에다가 너도 무효 이렇게 써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뒤에 가면 착한 척하고 또 나올 거 아니야 선이라고. 그런데 상속인에 아무 표시도 안 하고 선이만 동그라미 쳤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또 생길 테니까 아예 실수할 소지를 미리 없애시는 게 좋다니까. 그래서 상속인 나오면 짝대기 거 아니면 그 밑에다가 무효라고 써놓든가. 상속인이 허위 표시에 대하여 선이라 하더라도 너 선이라고 나올 줄 알았다.
하고 이렇게 대화 좀 해. 그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그냥 상속이 나오면 짝대기 거놓으시라고. 그 다음 4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나왔죠. 그것도 제3자에다가 짝대기를 그라고. 사기료 취소됐지. 그리고 제3자는 선이라고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도 무효하고 읽으시면 되잖아. 5.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이렇게 나오면 채권, 양도 이렇게 동합 쳐보시면 돼. 채권, 양도가 통정 허위로 이루어진 거죠. 그때 채무자는 이미 채무를 지고 있던 자, 얘는 제3자에 해당 안 한다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자, 2번에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여기까지. 가장 채권이 나왔고 가압류한 채권자가 나왔죠. 그럼 이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예요? 아니에요? 제3자야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뭐야? 가압류지. 가장 채권을 가압류했잖아. 그럼 가압류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어 안 맺었어? 맺었잖아. 가장 채권 그 후에 가압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선이면 보호가 되는 거지. 선이 그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다라고. 3번 해제 이전에 계약상 채권을 가압류한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럼 2번도 채권 가압류한 사람이고 3번도 채권 가압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점은 자 계약 해지됐죠. 그런데 채권을 가압류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계약 해제 나오고 이 채권 나오면 이 채권 어떻게 해? 예? 계약 해제 나오고 채권 나오면 이 채권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지. 아니 계약 해제되면 채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해제 전 채권 가압류 이렇게 나오면 해제 보고 채권 보이는 순간 바로 지워. 그럼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압류도 효력 없지. 얘는 제3자에 해당 안 한다고. 그 점이 이 둘의 차이다니까. 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에는 새로운 이해관계만 맺으면 보호해. 그런데 해제 시에는 새로운 이해관계만으로 안 되고 완전한 권리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호를 한다고. 아예 사건이 달라. 그런데 3번은 주로 알아요. 이게 해제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2번 지문이 잘 안 나와서 잘 몰라. 그러니까 3번 아는 사람이 2번 문제 풀다가 3번 대입해서 풀어서 틀릴 수가 있다니까. 채권 가압류했다고. 둘이 가장매매에서. 그럼 가부한테 가장 대금 채권이 생기죠.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매매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존재해? 안 해? 그럼 유효요? 무효요? 그럼 둘 사이 매매 계약 존재해? 부존재야? 성립했어? 안 했어? 무효라는 표현이 성립했으니까 무효죠? 아니 둘이 가장 매매했다 이 말이 계약이 성립은 했지만 허위여서 무효인 거 아니에요. 아니 아들인지 딸인지 감별하려면 뭘 생겨야지 감별을 할 거 아니야. 성립도 안 됐으면 유효 무효 취소는 따질 실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효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한 거지. 얘네 둘 사이 매매 계약은 존재해. 그럼 가장 채권 존재해 부존재? 존재해. 단 허위로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지. 존재한다고. 그런데 이거를 가배채권자 A가 가압류했죠. 그럼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건 이 지구상에 무효인 거 아는 사람은 갑과 을 둘밖에 없잖아요. 제3자는 모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들끼리 무효라 할지라도 얘한테 무효로 대항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선의 제3자 관계에서는 그냥 유효인 채권으로 다룬다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남용할 소지가 높죠. 둘이 진짜로 매매했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매매했어. 그런데 가배채권자한테 채권 가압류당했어.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부탁해가지고 허위로 했다고 좀 해주래. 그럼 허위 표시에서 무효가 됐지. 그걸 가지고 제3자한테 무효 주장할 수 있게 돼버리면 다 허위 표시게. 그래서 만든 제도다니까. 당사자 간의 허위 표시인 건 전화 한 통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법률 관계라 설령 허위를 할지라도 니들끼리나 주장을 해야지 몰랐던 사람한테는 아예 주장 못하게 그냥 유효로 다루겠다라고 제한을 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선의 제3자도 가압류 효력 발생한다니까. 그런데 해제는 둘이 매매계약을 유예하겠죠. 그래서 갑한테 대금 채권이 생겼잖아요. 진짜요, 가짜요? 진짜다니까. 유효하게 채권이 생긴 거야. 그런데 갑의 채권자가 이걸 가압류했지. 그 이후에 둘의 계약이 해제됐죠. 그럼 계약 해제되면 이 채권 어떻게 돼?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된다니까. 계약 해제되면 둘의 관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되니까 그럼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 가압류도 효력이 있을 수가 없어. 그게 둘의 제도적 차이다고. 괜히 한 것 같아. 그냥 하지 말고 건너뛸 걸. 더 하지 말고요. 요거 마세요. 새로운 사람인지 헌 사람인지만이라도 야. 새로운 사람인지 헌 사람인지만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최소한 헌 사람이에요 라고 써있는 거는 틀리지 마시라고.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이미 채무를 지고 있던 자, 선순위 저당권 가장 포기할 당시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자, 이미 있던 자, 상속인, 걔네 집안, 그 정도는 하라고.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제3자,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 아니다고. 그 정도만 하셔. 그리고 해제 나오고 채권 나오면 채권을 지워놓고 읽으면 된다니까. 결국 다 했네. 결국 다 했어. 해제 나오고 채권 나오면 채권을 지우면 된다고. 10분 쉬었다가 8번부터 다시 하시죠.